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맡게 된 이용훈 평가사라고 합니다. 감정평가 기수는 18기고요. 이제 D 평가법인에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사실은 좀 한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복귀했는데 뭐 실무가 바쁘기도 했고요. 이제 또 책 개정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책 개정과 더불어서 또 제 책을, 제 콘텐츠를 여러분한테 좀 충실하게 알리고 싶어서 강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뵙지 못하는데 온라인상으로만 아마 여러분들 접할 것 같고, 여러분들 질의가 혹시 있으면 아마 사이트 통해 제가 답변을 한번 해드릴 것 같아요. 책의 오류라든지 오타라든지 오기가 있게 되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론 63강 정도, 그리고 문제풀이 10강에서 15강 통해서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고 싶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책과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뭘 드리고 싶은가.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내용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뜻, 정의를 비롯해서 의미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런 규정이나 그런 단어가 등장했는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과 그런 개념과 그런 방법과 그런 스킬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도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 우리 예시 보고서가 등장할 수 있는 거는 뒤에다 약간 덧붙이긴 했는데,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트에, 모든 단원에, 모든 개념에 제가 예시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써드리게 되면 책은 아마 지금 두께 2배 정도로 불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은 늘릴 수가 없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적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책에 물론 오타나 오기가 약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용 보는데 크게 무리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알차게 정리하느라고 노력했어요. 제가 개정하는, 예전에 이제 책을 개정하는데 한 2달 반,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 실무는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반복을 해서 그래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 규정을 만든 그 평가 방법을 왜 그런 산식으로 규정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규정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규정에서 왜 단서 조항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 다 숙지해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는 결국 이제 법 규정과 이론의 베이스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숙지를 하겠죠? 숙지. 반복을 합니다. 요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명확한 개념 틀이 생기게 돼요, 우리한테. 요 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단원에, 어떤 물건에, 또 어떤 목적의 평가를 할 때 그게 어떤 의도에서 나왔고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완벽하게 틀을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적용은 말이죠, 단순 적용이 있고 응용이 있어요. 응용이라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보게 되면 실무기준도 그렇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와 유사한 물건의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단순하게 적용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가 쓰면 되고, 동일한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응용할 텐데 가장 비슷한 논리를 가져와서 차용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은 현재 그 시험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10년 전의 문제와는 달리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리한 겁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훨씬 불이타가 많았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막 등장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건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상위 0.0001%에 해당하는 천재, 그 정도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지 우리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응용이라 함은 가장 비슷한 논리를 차용해고 와서 그냥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응용을 잘 하려면 단순 적용할 수 있는 요 왼쪽 부분이 굉장히 숙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어떤 걸 쓰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 이제 추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숙지하고 반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크게 이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감정평가 실무 내용 중에 우리 법 규정이 이렇게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보상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상 파트에서는 법 규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구성하고 있죠. 사례가 이렇게 있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쪽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법 규정을 이해하고 이론적 베이스를 갖춘 뒤에 그 다음 비로소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할 때는 기출문제가 항상 먼저예요. 기출문제가 우선적으로. 그 밖의 문제. 그 밖의 문제는 우리 저기가 내겠죠? 강사들이 내겠죠?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 매주마다 반복해서 보는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중에 풀어져 있는 그 문제집 여러 가지 문제집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보면 문제집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기출문제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출문제는 아주 단시간에 집중적인 그 투자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통상 이제 합숙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동안 3명이 각자 한 문제씩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물론 강사들이 만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난이도가 높고 완성도가 높을 수가 있지만 가장 완성도가 높은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뒷부분에 기출문제 대표적인 거를 실어 놓은 거예요. 답안도 예시를 해놓고.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 순서는 이 순서로 가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우리 일단은 법전을 구매하겠죠? 그 다음에 규정 중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 다음에 해설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론, 법 규정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 기준이나 해설서의 내용이 일단은 저희 책에 수록해 놨어요. 다 필요한 것들은 다 발췌해서 수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공부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걸 접하기 싫으면 책에 있는 내용 콘텐츠를 그대로 따라와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다 지금 정리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시대고시에서 출간한 감정평가 실무죠. 입문 단계에서 그냥 책을 하나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입문 과정에서 한번 책을 쓴 게 있어요. 감정평가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육과학사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감정평가 목적과 유형별로 해갖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 해서 좀 도입부에 좀 읽을만하게 여러분들 기록해 놨어요. 요거 콘텐츠는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저널이라는 책에 그 신문에 5년 동안 기고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선별해 갖고 여러분들 공부 초창기에 볼만한 콘텐츠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좀 약간
이해되기 쉽게 좀 풀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기출문제 해설집이 있어요. 이건 유형과 목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지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매해서 한번 보세요. 요 순서대로 입문 단계에서 한번 개론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강의 따라가면서 시대고시 책으로 해서 중간 다 다진 다음에 시대고시 뒷부분에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거기에 수록되지 않은 그 밖의 문제는 이제 다른 기출문제 해설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 풀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문제에 구성이 되어 있냐면 40점에 30점, 20점, 10점 이렇게 지금 구성되게 4-3-2-1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파트는 일반 파트가 약 70에서 75% 정도, 그 다음에 보상 파트가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0%까지 갈 수 있어요. 맥시멈. 약 7대 3의 비율, 8대 2의 비율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틀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응용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보상은 그냥 알면 푸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쭉 나옵니다.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이건. 그렇죠? 일반 평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숙제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길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 풀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부터 풀면 돼요. 자신 있는 거. 1번에 못 보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부터 일단 푸세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채점할 때 그냥 문제에 따라서 그냥 넘겨가지고 1번 문제 뒤쪽에 있으면 뒤쪽에 있는 것부터 그냥 그냥 채점하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것부터 푼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알고 있는 거, 이 뒷부분도 쭉 이렇게 푼다고 치면 이 뒤에 있는 문제일수록 이게 배점이 작은 문제일수록 답을 맞췄을 때 최고 점수가 높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써서도 70%가 4책 28점이 최대 점수이라면 10점짜리는 최대로 맞추게 되면 9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점이 낮은 걸 풀 때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배점이 큰 것들은 논점별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논점 하나별로 점수를 이제 세분하게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개 논점을 놓치더라도 어느 정도 득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든 풀든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문제 순서에 대해 좀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배점이 낮은 걸수록 최고 점수가 높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100분 안에 100분 안에 100점을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똑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풀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완벽하게 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을 넘길 수가 있어요. 예. 계산기도 쓰고 계산도 하고 막 기재하고 쓰다 보면요. 결국 뭐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이해력이 높고 또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있고 또 응용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은 기계적인 학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꼼꼼하게 쓰고, 모르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논점을 건드리면서 답안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부분 점수를 맞고, 실무에서의 목표는 과락을 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효자 종목으로 만들면 안 되고 면과락 종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내가 절대 커트라인의 미달에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무를 공부하면 약 10개월 정도가 되면 합격권에 이릅니다. 10개월 정도 풀로 공부하게 되면 실무 위주로 해서요. 하루에 이제 6, 7시간씩 공부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등장해요. 근데 합격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합격권은 3배수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인원이 200명이면 100명은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사람이고요. 100명은 운이 좋아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 100명 뒤에 몇 명이 있냐면
플러스 200명이 더 있어요. 여기는 운이 나빠서 안 된 사람이에요. 요 300명은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그날 운이 좋은 거고요. 이 사람들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려면 고득점을 합격한 사람이고 요 든 사람들은 면과락한 사람 중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이 여기에 들 거를 생각해서 강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요 2그룹에 드는데 이 그룹 중에서 면과락을 한 상태에서 여기 위에 포진하고 있어서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여기는 그냥 타고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요. 글도 좀 잘 써야 되고 계산도 좀 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타고난 달란트가 좀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은 합격권에 일단 이릅니다. 최소한 10개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3배수 안에는 들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순발력을 통해서 우리 합격권이 좀 이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동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뭘 공부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지 기본적인 이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기반을 좀 탄탄히 다지고요. 어떻게 활용되고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물건에 대한 평가와 그 물건은 어떤 목적을 평가하는지 목적별 평가가 이제 그냥 두 개가 딱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감정평가 실무 과목입니다. 애증의 과목일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실무로 들어오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 업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때문에 과락 나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23회, 24회 이런 때는요. 80%, 85%가 과락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실무가 이론의 절반과 또 법기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무의 초창기에는 한 8할 정도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인 걸 숙지했다 정도 느낌이 될 때까지 조금 과하게 실무에 투자할 걸 좀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어쨌든 강의 잘 따라오시고요.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서 제가 면접 자리에 있을지 또 같은 법인에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갖고 저한테 이제 수업 잘 들었습니다라는 그런 인사치레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있을 수업 시간 잘 따라와 주시고 예습과 복습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